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1회, 이제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특이한 문제들은 우리가 20개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이죠. 21번. 보시면 화력발전소의 그 매일의 출력이 10만 킬로와트, 부하율은 90%고요.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이제 운전하냐면 60일간 연속 운전할 때 그 필요한 석탄 양을 물어봤고요. 이때 이제 석탄 양을 물어볼 때 우리가 톤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 효율은 40%, 보일러의 효율은 85%, 발전기의 효율은 98%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의 발열량이 5,500kcal/kg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게 지금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세분화하셨는데, 저는 요 식, 우리가 이제 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요, 그러니까 이제 MH의 860에 PT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 백분율로 표현한 거죠. 요식을 기준으로 그냥 이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M은 연료량을 말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뭐가 되냐면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되고요. P는 이제 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가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식은 개인적으로요, 이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이렇게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요거 물어본 거죠. 소요되는 석탄의 연료량인데요. 위치 바꿔보면, 일단은 저는 이제 100을 나누고 시작을 해볼게요. 위치를 바꿔보면, 요 놈은, 자, 보시면, 효율 리터에 발열량에 860에 PT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했던 그 연료량의 단위가 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집어넣어 보면, 자, 쭉 가볼게요. 860이고요. 요 전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최대 출력이 10만인데 부하율이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당연히 10만에다가 0.9를 곱해서요 9만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60일간 연속 운전하는 거죠. 이 시간은 아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일이고요. 하루는 이제 몇 시간이다? 이제 24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효율이 지금 이제 이 사이클 효율, 보일러 효율, 발전기 효율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효율은 다 곱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클 효율이 0.4,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이 0.85,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이 0.9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석탄의 발열량이 얼마였냐면 5,500kcal/kg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이제 톤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이제 6만이죠. 6만 828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대략 얼마다? 6만 820.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고요. 이 화력발전의 그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력공학, 발전공학에서 몇 개 안 되는 실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기사실기에서도 잘 나온다. 그래서 열효율 문제 나오면요, 이 화력발전소에 이제 이런 열효율 문제 나오면 저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다 이거죠. 반드시 하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1번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지워볼게요. 네.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네.
자, 보시면 22번 선로의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이제 설명한 건데요. 이것은 뭐 그 해설을 보시면요. 라인 드롭 이제 컴펜세이터 이렇게 해갖고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정답은 4번이고요.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모선의 전압을 이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전력에서 쉽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에 따른 배전선의 전압 강화를 이제 보상해 갔고요. 배전 전압을 중부하 시에는 높게 하고 그다음에 경부하 시에는 이제 낮게 해서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일정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설비가 된다. 그래서 뭐 이제 개념도를 이제 단상회로랑 삼상회로랑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건 이제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은 반드시 푸셔야 돼.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보자.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에 따른 정전 구간을요 축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배전선로였고요. 정전 구간을 이제 축소하는데 일단은 각 부분을 좀 해설해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단로기는요 1번에 보면 단로기는 DS 무부하 전류를 개폐하죠.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기의 수리 내지 점검 등의 회로의 그 접속을 바꾼다. 요런 얘기 나오시면은 단로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컷아웃 스위치. 컷아웃 스위치죠. 이거는 주상변압기에 우리가 지금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하얀색 깡통인 주상변압기의 1차 측을 보호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주상변압기 2차 측 보호는 우리가 뭐다? 주상변압기 2차 측 보호는 캐치홀더다. 좀 같이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보호라는 게 너무 좀 주상변압기의 1차 측 보호는 우리가 COS 컷아웃 스위치고요. 2차 측이 바로 뭐가 되냐면 캐치홀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계좌저항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좌권선이 접속이 돼 갖고요. 속도나 내지 전압을 제어할 때 사용되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구분 개폐기 요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개폐기라고 하거든요. 이 개폐기는 정전 구간을 축소하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지만 얘는 무부하에다가 부하 전류에 이제 개폐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로의 이 정전 구간을 축소하죠. 요런 얘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죠. 단로기는 이제 무부하 전류를 개폐하면서 보다 기기의 수리 점검 등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컷아웃 스위치는 이제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 이것도 대놓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2차 측 보호 요거. 계좌저항기는 그냥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별도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건 없고요. 요거 개폐기, 구분 개폐기. 그래서 무부하 내지 이제 부하 전류의 개폐 가능하고요. 정전 구간의 축소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입 개폐기,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기준 개폐기, 그 다음에 진공 개폐기, VS 등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요거 기기의 수리 점검, 그쵸? 요 말이랑 그다음에 정전 구간 축소, 요게 이제 핵심이죠. 얘네들을 벗기는. 자,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추셔야 될 내용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송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에는 단락이나 지락전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장애 요인이 이게 여러 장애 요인이 되는데요. 이들의 이제 이 경감 대책에 대해서 적합치 않은 거예요. 일단 이 24번에 보면 단락 전류에 대한 경감 대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락 전류 IE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이 단락 전류를 경감하는 하나의 좋은 대책은 요 임피던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이 키워야죠, 줄이려면. 이건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을 하는 거죠. 기기 자체에 임피던스 값이 큰 기기를 선택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대표적으로 우리 전력에서 잘 물어보죠. 거기 보면 한류 리액터를 채용한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회로에 리액터 값을 집어넣어 갖고요. 똑같아요. 이 값을 올리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전압, 저는 이제 풀이대로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개통전압을 승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락 용량이 경감되고요. 그 다음에 모선, 이제 고장 시, 이 사고 분할 방식을 채택해야지, 이놈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파급되는 게 적어지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3번에 보면,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크게 해야죠. 이미 뭐 이제 우리가 풀이의 1번에 고임피던스 기기에 채용해서 이미 정답이 결정이 된 건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은근히 잘 보이고요. 특히 요거 한류 리액터 요 놈이 이제 단락 전류를 제한하죠. 같이 기억해야 된다. 잘 물어봐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 요 한류 리액터의 역할도 물어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하는 게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인데요. 25번. 25번은 좀 풀면서 제가 이제 25번이랑 그 다음에 누구를 좀 같이 설명드릴 거냐면 34번 그 다음에 37번 있죠? 요걸 한번 좀 묶어서 좀 여기 이제 칠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묶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면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로에 채용되는 가장 타당한 건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전력공학에 보면 중성점 접지와 유도장이 되는데 각 접지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전력계통에 이렇게 Y결선된 이러한 변압기가 있고요. 이 변압기에 중성점에다가 전선을 이용해서 대지와 이어줬을 때 이때 이 전선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그 값을 Z라고 하였을 때 자, 첫 번째가 요 Z값이 무한대가 되면 요건 뭐다? 비접지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상 이 Y결선된 변압기는 접지라기 때문에 우리 비접지 방식은 델타 결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 접지. 그 다음에 Z가 어떤 저항값을 띄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항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Z가 오메가 L이면 요게 바로 뭐다?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된다. 라고 이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어떤 값에 따라서 중성점 적지 방식이 다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틀려지냐면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나 내지 일선 지락 전류가 다 달랐죠. 요걸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표를 그리는 것보다. 첫 번째가 중성점 접지 방식 되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 우리는 세 가지만 비교할 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직접 접지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해볼게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다. 자, 비접지의 경우는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값도 작은데 소호 리액터 접지는 가장 작은 접지 방식입니다. 최소라고 하고요. 반대로 비접지는 그러니까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린 이걸 통해서요, 보호계 전기의 동작이에요. 저는 보호계 전기의 동작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가 이렇게 작으면 당연히 좋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호계 전기의 동작은 요놈 둘은 뭐라고 하냐면 작고 이제 최소기 때문에 확실한 동작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확실히 동작해 준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확실합니다. 조금만 세팅해도 엄청난 전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일선 지락 전류가 바로 뭐냐면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작다니까 요놈들은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작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라고 해볼게요. 과도 안정도. 이 과도 안정도는 뭐냐면 전력계통의 부하의 급변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안정운전을 지속하는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겨내고 운전합니다. 비접지나 이 소리액터 접지는 보호계 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하고요. 얘는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을 말합니다.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 이때 비접지는 루트 3배가 되고요. 소리액터 접지는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루트 3배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직접 접지는 뭐가 된다? 최소, 가장 작아요. 그러다 보니, 절연 레벨이라고 할게요. 절연 레벨 측면에서 보면,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는 건전성 전위 상승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절연 갑니다. 풀 인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단절연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라디우스, 인슐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이 각 접지 방식에 따라서요, 이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나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일선 지락 전류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계 전기나 차단기 용량을 결정해야 되고요.
기기 강도나 이런 걸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상 전위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절연 레벨을 결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상에서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중성점 접지와 이제 보통 유도장애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25번, 34번, 37번이 이에 관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직접 접지 방식이죠. 무슨 접지? 요 직접 접지 방식이네요. 이때 초고압 송전선로에 채용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거예요. 1번. 계통의 절연 레벨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요게 맞네요. 벌써. 자, 1번 되겠고요. 보면 뭐 2번 잠깐 보면 지락시 지락전류는 오진다고 했었죠.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지락고장에 따른 통신선에 유기되는 유도전압이요. 유도장애가 최대가 된다. 아니다. 송전선의 안정도 측면에서는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갖고 어디를 볼 거냐면 쭉 오셔갖고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전선로에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첫 번째 보면 일선 지락 시 고장 전류는요.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네, 아니고요. 2번 일선 지락 고장에 따른 인접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작다고요. 3번 고저압 혼촉에 따른 저압선의 전위 상승이 크다. 일단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4번에 보시면요.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큰 놈입니다. 이거 로또 3배. 네, 이렇게. 그래서 뭐 특징이 지락 전류가 적다, 보호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요거 이제 사실 좀 더 본다면 요놈 이제 VV 결선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전압 단거리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물어보죠. 저전압 단거리에 적합한 방식이다. 요런 것도 이제 깨알같이 챙겨가 주시면 좋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37번 볼게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송전 계통의 방식이죠. 바로 누구다? 소우리액터 접지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5번, 34번, 37번이 중성점 직접 접지와 관련된, 직접 접지가 아니라 중성점 접지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요 표의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요.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요. 저는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26번 이제 좀 지우면서 좀 말씀드릴게. 송전선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송전선로의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이제 이 대책이죠. 네. 요거는 뭐 이제 전력에서요. 보면 뭐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죠.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6번에 보면 코로나 개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계 전압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건 전선에 이제 주위에 고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선 주위에 이제 공기 절연이 파열극한 전위 경도 이상 상승하면 이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방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개시 전압 EM은 24.3에다가 M0에 M1에 델타의 지름키에다가요.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식이 유도가 돼요. 이때 M0는 우리가 뭐가 된다? 전선계수. 그 다음에 M1은 날씨계수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다 실기 문제죠.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합니다. 상대 공기 밀도. 이 상대 공기 밀도는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T는 뭐가 되냐면 기온, 그 다음에 B는 뭐가 된다? 기압을 뜻하고요. 미리미리 HG를 말합니다. 네. 그
그 다음에 요 D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선에 뭐가 된다? 직경이고요. 요 D, 대문자 이 D는 등가 선간 거리를 말하고 R은 도체 반지름이죠. 이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개시전압,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요, 이 전선의 직경을 키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코로나 임계전압, 개시전압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첫 번째가 굵은 전선을 채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복도체 방식으로 이제 채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선되는 금구류도 우리가 개량을 해주면 우리가 코로나 개시 전압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4번에 보면요,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뭐 이 대책을 보면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 굵은 전선 채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도체 방식을 이제 복도체를 써서 전선의 등가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증가시켜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개시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가선되는 금구류 개량, 그다음에 뭐 가선 시 전선 표면에 금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돌기 부분이 없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건 정리해줘야죠. 요 코로나 개시전압도요,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좀 외울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실기 가서 조금 덜 괴롭다. 그쵸? 한두 문제 싸움이니까 해주시면 좋죠. 그냥 맨날 굵은 거 그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보시면요. 삼상 배전선로 그 말단에 지상의 역률이 80%고요. 1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이때 부하점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이 최소가 된다. 요게 키워드고요. 이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역률 개선을 위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역률 개선을 위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 콘덴서 용량 QC는 P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P에 코사인 세타1에다가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사인 세타2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요놈은 P에 코사인 세타1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때 정말 중요한 건요, 이 P가 바로 뭐다? 유효 전력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것은 개선 전에 우리가 뭐다? 역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는 개선하고자 하는 역률을 말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때 원래 이제 이 식을 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역률을 우리가 거기 보면 선로 손실이 최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역률이 1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역률을 1로 만들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요 식이 요 앞에 식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 제가 이
이제 구획을 나눴죠. 요게 바로 뭐냐면 역류를 어떻게 한다? 역류를 100%로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뭐가 된다?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주어진 전력 단위가 이제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 바로 넣어볼게요. 160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개선하기 전에 역률이 0.8이고요. 우리가 이제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물론 뭐 여기다가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2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의 식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이렇게 공식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1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로 개선되는 문제도 많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역률을 100%로 개선한다 내지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역률을 100%로 개선한다는 의도니까 요 앞에 식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기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 식에서는 반드시 이 P가 무슨 전력이다? 요효 전력이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도 우리가 오지게 출제되니까 반드시 좀 잡아야 된다. 개념을.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반지름이 여러 번 나온 문제죠. R메타인 삼상 송전선 ABC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과 같이 수평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이놈들은 D메타 간격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세 선이 모두 연가되었을 때 이때 인덕턴스를 구하시오. 자, 보면 28번 작용 인덕턴스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지 뭐가 된다? 저는 이제 D'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는 미리헬리 퍼 킬로메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D'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등가 선간거리다 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이 등가 선간거리는 선간거리 간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곱한 다음에 승수를 올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된 개념이니까 요게 우리가 수평 그리고 또는 요 등가선관 좀 여기다 해볼게요. 전선 배치가 수평 내지 일직선 배열이면 그쵸? 이때 등가선간거리는 선간거리의 루트 3승의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전선 3개가 요렇게 수평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가 D.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가 뭐다? D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있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2D가 돼갖고 우리가 등가선간거리 D'이라고 해볼게요. 요것은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하면 돼요. 루트에 D 곱하기 2D에다가 요놈이 지금 3개 있으니까 이제 3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D니까 D3승이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승 남아있고 아직까지 여기 갇혀있는 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자 지어보면 다시 한번 요 놈을 정리해보면 위에 식에다가 이제 요걸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L은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그쵸? 요놈 같은 게 이제 R 그대로고요. D 프라임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D에 루트 3승의 2다. 이렇게 표현한 건 이제 4번이죠. 물론 뭐 이제 요놈 위치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문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9번. 29번 보시면 중거리 송전선로는 무슨 회로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는 이것도 이제 반드시 봐야죠. 29번.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는 이 송전선로는 거리에 따라서 바로 뭐가 있냐면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거리 송전선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거리 송전선로로 구분합니다. 이놈들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송전선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고요. 이때 단거리 송전선로는 우리가 말하는 선로정수는 RLCG가 있는데 그 선로정수 RLC 중에 RL만 고려하며 이들이 어느 한 부분에 몽창 몰려있다고 해서 얘를 집중정수 회로로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선로정수 RL에 추가적으로 C까지 고려를 해서요. 역시 뭐다? 어느 한 부분에 몽창 몰려있다고 해서 집중정수 회로 해석 기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장거리의 경우는요. 선로정수 RLCG를 모두 고려하죠. 근데 요놈이 킬로미터당 고르게 분포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다? 분포 정수 회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는 수킬로미터, 중거리는 100km 이제 이하, 장거리는 뭐 100km 이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뭐 책에서는 이제 수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100km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중거리 송전선로에 해석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RLCG를 고려해서 집중정수 회로로서 해석을 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할 때 T형 회로나 파이형 회로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파이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것도 반드시 잡아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0번 볼까요? 30번. 이건 이제 제가 지우지 않고 좀 볼게요. 송전선로의 정상 임피던스를 Z1,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를 Z2,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임피던스를 Z0라고 했을 때 옳은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선로의 이제 임피던스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 좌표법이라고 하죠. 선로의 대칭 성분을 이제 구해서 이렇게 영상회로, 정상회로, 역상회로를 구해서 얘네들을 계산해 봤는데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는 그 크기가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누구보다 영상 임피던스보다는 그 크기가 작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대략 약 이제 1회선의 경우는 4배 차이 나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로의 임피던스는 정상분과 역상분은 같지만 누구보다 영상분보다는 어떻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갖고요. 요것도 기출문제 내용이 많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네. 자, 30번은 2번이다. 저것도 좀 잡아야 된다. 대칭좌표법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번 66kV에 2000kVA에 자, 여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단상 변압기가 몇 대? 3대. 2000짜리 단상 변압기가 몇 대 있다? 3대가 있대요. 이것을 하나의 뱅크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요.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수전점에 뭘 물어봤어요? 삼상 단락전류를 물어봤네요. 이때 이것은 약 얼마인가? 단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7이고요. 중간에 선로의 임피던스는 이제 뭐 제로라고 합니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31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단락전류 IES는요. 첫 번째가 상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퍼센트 이제 이 리액턴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후자식을 쓰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온법,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인데 저는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기 가시면 이거는 필수니까 꼭 이제 방법을 기억하자.
조건에서요, 저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했는데, 이제 리액턴스만 주어졌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나 리액턴스나 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된다? 7이 되고요, 100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IN인데요. 이것은 고장점에 따른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P는 루트 3의 VI가 됩니다. 이때 I는 뭐가 된다? 루트 3의 V분의 P로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루트 3의 V분의 P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만들어 보면 요게 이제 7이고요. 요게 100이 되고 루트 3에다가 지금 수전점 전압이 얼마냐면 2차 측이죠. 22 곱하기 10의 3승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단위를 다 펼쳐갖고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여러분들 또 이제 10의 3승 안 하실 거면은 이 저자분처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인데 지금 2000짜리가 몇 대? 3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 곱하기 3에다가 10의 3승 하시면 되겠죠. 키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249.42 암페아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자.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좀 지워볼게요. 거기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가 있죠. GIS, 가스 인슐레이션, 이제 뭐 스위치 또는 뭐 스테이션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되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이제 GIS 설비에서 여기 개폐 설비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성이 높습니다. 몇 개만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예,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재 외암에다가 우리가 이제 SF6 가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수전 설비가 이제 때려 들어간 형태가 되는데 별도의 직접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보면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밀폐형이고 배기소음 없다. 요거보다는 소형화가 가능하죠.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번째가 고가입니다. 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뭐 사고 시에 대응을 잘 못하면 사고가 확산되는데 요즘에 보면 요게 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가 요게 이제 기체다 보니까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어요. 예, 요거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에 보면 요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가스 절연에 이제 이 개폐 장치에는 차단기, 단로기, 피레기, 변성기, 그 다음에 변류기 및 접지 장치 등을 이런 변전 설비들을 SF6 가스를 충전한 금속 제외함에 제가 이제 때려 넣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 요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잘 물어봐. 그래서 요놈 이제 GIS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고요. 신뢰성이 높고 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비쌉니다. 하지만 이제 한랭지에서는 우리가 액화의 우려가 있다. 요 얘기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뭐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 본다면 사고 시에 대응을 잘 못하면 이제 요게 확산이 됩니다. 네. 자, 33번 볼게요. 33번. 일반적으로 부하의 역률이 저하되는 원인인데 이 유도전동기가 경부하에 운전을 하면 역률이 아주 저하됩니다. 그래서 뭐 그 풀이를 이렇게 잠깐 이제 요 내용이 왜 그런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그냥 역률이 저하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거 보면 이 유도전동기의 경부하 운전이 대표적입니다. 네, 요것도 몇 번 물어봤던 문제예요, 사실. 요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아까 했고요. 35번. 예, 보시면 1000k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될 이제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차단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 용량이죠. 근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써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0.4고요. 그 다음에 100이죠. 그 다음에 1000kVA니까 1000이죠. 이거 여러분들 뭐 저자분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를 다 펼칩니다. 지금 1000kV니까 1000 곱하기 10의 3승 볼트가 되겠죠.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시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고장 계산 같은 문제도 반드시 여러분들 실기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36번 보겠습니다.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수력공학에서 보면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가 유황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그 해설이 달렸는데 꼭 기억하자. 갈 평풍에서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평풍 해갖고 요게 잘 물어봅니다. 갈수량은 355일이고요. 저수량은 275, 평수량은 185고 풍수량은 9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물어봐요, 이거. 하천의 수위가 1년 동안 뭐 350 이제 5일간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갈수량. 그렇게 이제 FM대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실기 안 나오니까 평풍에서 갈수량 355, 저수량 275, 평수량 185, 풍수량 95 가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수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PR의 제곱에 플러스 QR의 플러스 400의 제곱이 25만이었대요. 표현되는 전력계통이 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키워드죠.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래요. 무부하시가 핵심이고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상기의 종류와 조상 용량은 우리가 지금 전력원의 방정식이 QR의 제곱에 PR의 제곱에 QR의 플러스 400의 제곱에 요놈이 얼마가 됐다? 25만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때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무부하라고 하였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유효전력이 되고 요게 무효전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뭐다?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R이 0이고요. 이 PR이 0인 상태에서 요 QR로 인해서 25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500이 되면 여기다 이제 루트 치우면 여기 이제 이 값이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플러스 100이 필요해요. 요게 마이너스면은 진상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면 뭐가 된다? 이제 지상 개념을 갖죠. 그래서 지상 무효 전력 얼마가 필요하다? 100이 필요한 거예요. 요 QR이 플러스 100 값이 돼야 되죠. 요게 뭐가 된다? 지상분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00의 지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 네,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38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네.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피레기 문제도 반드시 좀 봐야 될 내용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거든요. 여러 번 나왔어요. 말 그대로 피레기가 충격 전압이 가해질 때 우리가 충격 전압이 가해질 때 뭐다?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충격파의 최대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전압이 가해져 방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전압값을 충격 방전 개시전압인데요. 요 말이에요. 충격 전압이 가해질 때 방전을 뭐한다? 이제 개시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의 최대치. 저는 이제 키워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최대치. 충격 방전 개시전압보다 최대치를 말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네. 40번 보시면 고압 배전선로 그 중간에 승합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인데요. 이 승합기 설치 목적은 말단의 전압 강화를 보상합니다. 또는 보상한다. 방지 또는 보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승합기 이제 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배전선로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전압 강화가 크면 중간에 우리는 요놈을 설치해서요. 말단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보상해 주는 거죠. 방지. 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봐줘야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회 전력공학 문제인데요.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21번 그쵸?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22번은 뭐 크게 욕심 없고 23, 24 잡아야죠. 그 다음에 25번 해야 돼요. 26번 그렇고 27, 28 다 그렇습니다. 28, 29, 31, 32 요즘에 32번이 요게 이제 그 GIS 설비해 갖고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할랭지 요 얘기 나오면서 액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그 액화가 지금은 이제 대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틀린 걸로 나왔죠. 요 문제가 잘 나와요. 33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4, 35, 36, 37, 38번은 조금 여기서 이제 그 전력원선도에서 나오는 요 유형의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게 무부하가 키워드죠. 무부하. 이때 무부하가 됐을 때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되면서 요게 이제 이코로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38번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39번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40번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